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관심 모았던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합의안이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직 상원도 통과해야 되고 절차가 남긴 했습니다만 가장 고비였던 하원을 넘긴 것이니까 쉽게 생각해서 디폴트 우려는 이제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분간 디폴트 우려는 해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해 준다. 이것이 일단 핵심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그 채무 한도가 이미 지난 1월에 다 찼기 때문에 이 채무 한도를 유예해 주지 않으면 바로 디폴트 위기에 몰리는 거였는데요. 예. 2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고요. 대신 조건은 2024년 회계 연도에 비국방 분야에서의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을 하는 상한선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예. 여당과 야당이 합의안을 도출을 해서 체결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디폴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예. 문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언젠가는 다시 이 부채 한도는 도달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제서 고려하는 것처럼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상 이하로 예. 한도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상원은 통과하겠습니다만 상원에서는 또 합법적 의사진행 그 방해 절차죠. 예. 필리버스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될까요, 그건요? 예, 상원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보다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절대 다수이기 많기 때문에요. 때문에, 예.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일단 일시적으로 부채 한도가 해결되면 미 재무부 입장에선 국채 발행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에 또 충격을 주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서 돈을 딱 또 흡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지 않겠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영향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1월 달부터 부채 한도가 소진이 돼서요. 네. 재무부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월 말 기준으로 현금 잔고는 374억 달러로 2017년 이후 최저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메꾸기 위해 현금 잔고가 부족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전문가들은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5천억 달러 이상 그리고 최대 1조 달러까지의 국채 발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채가 발행을 하게 되면요. 그동안 1월 달부터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는데 한도에 걸려가지고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국채를 뭔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 수요는 지금 쌓여 있었습니다. 대기 수요는. 그런데 이제 국채를 5천억 달러 이상에서 1조 달러까지 국채가 신규 발행이 되면 이 대기 수요 물량들이 국채를 사기 위해서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 대기 투자 수요가 사실은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다른 자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투자 수요였는데 이게 미국의 단기 국채 위주로 투자 자산 조정을 하게 되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부 경제학자로서 봤을 때는 타당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채무 불이행 막아도 이게 예전에 이제 21년에 그 블랙 먼데이 왔을 때도 보면은 그 신용 등급이 낮춰지면서 그렇죠. 예. 그 금융 위기 왔었는데 채무 불이행 위기를 피하게 됐으나 이게 증시의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이 얘기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채 발행하게 되면은 증시적 활동이 글로 다 쏠리기 그렇죠.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S&P라든지 피치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미국이 국채 한도가 찼는데 또 거기에서 합의를 하에서 새로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은 미국의 정부 부채가 결국 늘어나는 거니까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또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그 피치가 불편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예. S&P랑 무디스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예.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의 국채가 늘어나도요. 미국 정부가 결국 국채를 못 갚고 도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사들이 말로는 그런 식으로 권고를 했으나 만약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락시킬 경우에는 미 정부가 앞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해서
차입을 하고자 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국채 발행 금리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기업들이 또 차입을 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가 됩니다. 미 국채 금리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의 차입의 비용이 늘어나면 회사들이 또 투자를 하려면 차입을 해야 되는데요. 투자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 경제 자체가 또 침체에 빠져들고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요. 물론 주가도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고요. 미국에. 이런 것을 뭐 지난번에도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실제로 S&P나 뭐 이런 신용평가사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뭐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블랙 먼데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국가 신용 등급을 하락시키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일단 뉴욕 증시 하락세를 보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디폴트 해결됐으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나 생각을 예. 했지만 그건 사실 뭐 디폴트가 될 일은 없을 거라는 어떤 예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불안정성에 대한 걸 여쭤봤던 건데 예. 최근 보면은 이제 올해 들어서 증시가 초부터 지금까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전한 조정이 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또 그렇죠. 좀 조정이 있지 않겠냐는 예상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저도 그런 보십니까? 의견에 동일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도 그동안 주가 뭐 무시무시하게 AI 수요로 인한 반도체 수요로 반도체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뭐 간밤에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뭐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이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았을 뿐이지 뭐 국가 신용 등급이 진짜 강등이 되고 뭐 국채 시장이 자금을 빨아들여서 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미국 금리 왜 이렇게 안 내리나 했을 때 연준이 늘 지표를 중시했었는데 그 고용 지표가 너무 튼튼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 인플레이션이 일부 둔화하고 있다는 연준 보고서가 나왔는데 고용 증가 속도 또 물가 인상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과열됐던 미국 경제가 좀 냉각기로 좀 접어드는 거냐, 뭐 이런 신호를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뭐 그러니까 지표가 지금 상반되는 지표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미 연준 FOMC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뭐 11명인데요. 예. 그 중에서 뭐 의견들이 갈리니까요. 또 뭐 그 중에서 일부 2명이죠. 이번에 필립 제퍼슨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연준 이사하고 예.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했었습니다. 예, 예.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마다 보여주는 혼재된 지표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그 미 연준 12개 지방 은행들이 지방 연준들이 자기 지역의 경기 동향을 보고한 베이지북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용은 여전히 증가를 했으나 그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부 지역의 민간 기업들은 고용을 동결하거나 감원을 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 이런 소식은 뭐 노동시장의 과열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물가 인상도 뭐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많은 지역에서 둔화되고 있다라는 새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그동안에 좀 경기가 둔화한다는 시그널을 찾고 있는 비둘기파적 성향을 보였던 뭐 연준 위원들은 비둘기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사실 최근에 발표한 4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또 반면에 뭐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 같은 것이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비인 일자리를 실업자로 나눠준 것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지금 오히려 비율이 1.8배. 그러니까 실업자보다 오히려 비인 일자리가 1.8배나 많은 것이죠. 더 많군요. 예, 그것으로 3월 달에 1.7배보다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이게 팬데믹 이전에는 1.2배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여전히 큰 수치라서 그렇군요. 실업자보다 비인 일자리 수가 많으면 당연히 기업들은 실업자를 모셔가기 위해서 임금을 더 높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임금이 높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요. 서비스 물가가 자극되면 소비자 물가가 잡히는데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미국이 뭐 물가가 잡히는 걸로 이걸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6월 기준금리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사실 이게 뭐 동결되느냐, 뭐 예. 페드워치를 바로 시카고 선물거래소를 봐도 언제까지 5월 중순 초 20일 때까지만 해도 예. 동결이 많다가 또 다시 동결로 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는 게 많다가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번에 이런 지표들 문제들 물가나 지표들, 예. 고용 지표가 조금 경색 국면을 보인다는 것은
동결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일 수 있는 사인인데 예. 차기 부의장 지명된 분이죠. 그렇죠.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가 동결 아니야. 예. 건너뛰는 거야. 그렇죠. 이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 필립 제퍼슨 차기 부의장뿐만 아니라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도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들의 발언이 힘이 실리는 이유는 아까 말했지 금리 결정에 그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권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11명의 고위 관계자 중에 2명이 동일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네. 무엇이냐면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노동시장이 과열돼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혼재된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노동시장은 탄탄하다. 빈일자리 실업자 대비 빈일자리 숫자가 1.8배나 되니까 그런 지표도 있는 반면에 미 연준에서 공개한 베이지북 경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인상 속도도 느려지고 있고 뭐 고용 증가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 이런 혼재된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통화 정책의 이 시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뭐 최신 연구에 따르면 최소 1년 이상의 시차가 있거든요. 1년이 예, 걸리는군요. 1년 이상입니다, 1년 최소. 이상. 그런데 작년 3월부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이제 뭐 1년 하고도 5월 달이니까 2개월밖에 안 지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차를 좀 때마침 뭐 고용 감소세도 느려지고 있고요. 고용 증가세도 물가 인상 속도도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차를 고려해서 한번 이번 텀은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올릴지 말지를 추가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라는 식의 의견을 표명한 걸로 보고요. 때마침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에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갔다 오셨군요. 예, 네. 거기에 전 미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였던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나라야나 코첼라코타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 했습니까? 교수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 금리 인상만 가지고 잡기가 어렵다. 재정 정책, 복합적인 긴축적인 거죠. 재정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연구 결과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니까요. 금리만 무작정 인상해서 물가를 잡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지켜보자. 이런 것을 표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퍼슨 이사도 긴축 종료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 교수님도 얘기하시는 예. 거 보니까 어쨌든 지금 동결을 하고 일단 금리를 지켜봐야 된다. 내릴 수 있는 이런 사인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켜봐야 되는 거다. 아직 예. 봐야 된다. 예. 어떻게 뭐 종결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그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확인시켜드렸는데 뭐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 전년보다 15.2% 감소하면서 522억 4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인데 뭐 저희가 반도체 부진을 늘 이유로 얘기해왔습니다만 이게 가장 큰 이유일까요? 어떻게 좀 예,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제품별로 쪼개봤을 경우에는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이 49.4%나 늘어나가지고요. 그렇죠. 수출을 많이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액이 오히려 15.2% 5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이 자동차 수출을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반도체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6.2%나 감소를 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자동차 수출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단일 품목으로서. 예. 그런데 이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우리나라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 제품이고요. 이 반도체는 55%는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으로 12%, 그다음에 뭐 7%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줄어들고 있고 대중 수출도 예. 베트남 수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은 주로 요즘에 PC라든지 스마트폰 그다음에 서버, 대용량 컴퓨팅 센터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컴퓨터인 서버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서버와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많이 배포했기 때문에 이미 소비자들이 돈이 많아서 스마트폰을 많이 교체를 했거든요. 결국 반도체가 많이 팔리려면 중국에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군요.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아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반도체도 아직 지금 재고가 쌓여 있는데 재고조차 소진이 안 된 것이죠. 재고가 소진돼야 그 다음에 또 수출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건 정부는 뭐 하반기부터 살아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재고 소진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라야 지금 4분기에나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때 적자 나왔을 때 삼성도 뭐 안 하던 이제 감사한다고 예. 했는데 그거 했는데도 큰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야 그게 좀 재고가 그렇죠. 줄어들면서 이제 예. 값이 올라가겠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무역 수지 얘기도 좀 해볼게요. 15개월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나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좀 보이는 것은 뭐냐면 적자 폭이 조금씩 이제 줄고 있는 건데 이 의미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후반기에는 하반기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뭐 예상을 내놓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보실 때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무역 수지 뭐 적자 폭이 줄어드는 것은 뭐 희소식이긴 한데요. 그 무역 수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이 바로 무역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5월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15.2%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는데 수입이 14%밖에 감소를 안 했기 때문에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 적자는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무역 수지 적자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수입, 에너지 수입액의 감소를 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수입액, 3대 에너지라고 하는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이 지금 전년 동월 대비 20.6%나 감소한 것이 5월 수입을 14%나 줄이고요.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폭을 줄인 가장 큰 이유인데요. 예, 어떤 걸까요? 사실 이것은 뭐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에 난방 수요가 줄어든 요인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뭐 하절기가 되면 냉방 수요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 발전을 위해서는 뭐 가스나 석탄 으로 인해 이용해서 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 그다음에 화력 발전은 석탄을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나 석탄 수입액은 또 다시 냉방 수요로 인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뭐 9월부터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적자 폭이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일평균 수출액은 회복하는 추세라는 것을 바탕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문제는 적자 폭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 수입액 감소에 있기 변동성이 때문에 큰 그 부분이군요. 그런데 냉방 수요 때문에 에너지 수입액이 다시 증가를 하면 이거는 정부 기대처럼 낙관적으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